안녕하십니까. 이니어 모레타입니다. 한국현대고전읽기라는 이름으로 유병화 교수님의 법철학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파트는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이 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름이 좀 긴데요. 소크라테스 소프로니스쿠 알로페케텐이라고 해서 상당히 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서양에서 이름 뒤에 혹은 이름 앞에 붙이는 성이 나타난 것은 중세 때부터랍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에서도 소크라테스라는 이름 뒤에 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붙어 있었는데요. 이 뒷부분은 그 가문의 이름과 태어난 장소라고 합니다. 이거와 유사한 게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니코마코스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가문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아버지는 페리클리스 무리들과 좀 친했다고 하고요. 어머니는 산파였다고 합니다. 이 산파는 오늘날로 보면 산부인과와 같은 혹은 비슷한 사회적 지위를 갖는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소크라테스가 여러 가지 비유를 들 때 이 산파와 관련된 용어를 많이 썼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머니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주 건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이든 겨울이든 짧은 옷을 입고 생활했다고 하는데요. 펠레폰네소스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본격적으로 도덕 혹은 윤리적인 데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카세이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카세레폰이라고 하네요. 카세레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소크라테스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카세레폰이 델피 신전에 가서 이 세상에서 소크라테스보다 현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신전에 물었을 때, 그런데 그 신전에서는 부정적인 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보다 현명한 사람이 없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죠. 이것을 소크라테스에게 전해줬고,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왜 현명한가, 현명했다고 델피 신전이 얘기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자신이 스스로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고, 아마 신전에서는 그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자신이 현명하다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자기 주장을 펼쳐갑니다. 그러면은 소크라테스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도덕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델피 신탁에 기인했다라는 일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화는 이 책에서는 이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소크라테스가 도덕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 무지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를 지금부터 읽어갈 텐데요. 미리 좀 말씀드릴 것은,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무지, 모른다라는 것은 무식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식하다는 뜻이 아니고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 자신은 그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나라 현상으로 얘기하면 광우병하고 비슷합니다. 광우병 여러분들 경험해 봤을 때 별하별 도저히 지금 상황에서는 믿을 수 없는, 제가 본 어떤 학생한테 온 문자를 이렇게 보니까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광우병으로 죽은 소를 묻은 곳에서 자라는 과일을 먹어도 광우병에 걸린다, 이렇게 이제 학생들 폰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좀 어이가 없는데, 그런데 학생들은 또 열심히 그걸 믿고 다른 학생들에게 또 문자를 보내면서 전파를 시키는 걸 내가 봤는데,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 알고 있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상태, 그것을 무지하다라고 보고, 이 소크라테스는 그 무지함이 잘못된 행동을 이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소크라테스가 있을 때 광우병 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소크라테스가 본 무지한 사람들은 소피스트를 뜻합니다. 일단은 읽어보겠습니다. BC, 그러니까 기원전 406년에 원로원의 위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로원이 8명의 군 사령관을 어이없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한 다음에 졸속 재판으로 그 8명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소크라테스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게 묻어가서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BC 404년에 또 원로원이 살라미스 지역에 있는 레논이라는 사람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소크라테스는 잘못 알고 있는 혹은 충분히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것을 선동해서 몰아가는 그러한 것에 단호히 반대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은 원로원의 미움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니투스라는 사람이 멜레투스라는 사람을 선동해서 소크라테스를 모함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재판에 회부가 되는데요. 이 당시에 그리스의 재판은 시기마다 좀 다르긴 했지만 한 2,000명 정도, 2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배심원들이 최종적인 재판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심원들을 어떻게 선전선동으로 잘 유혹하느냐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이미 결정되는 그러한 상황의 재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를 이렇게 몰아갔던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도 자신들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결국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소크라테스는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송에 걸리면 자기의 이익을 생각해서 다른 폴리스로 망명하든지 할 거라고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소크라테스를 소송에 건 이런 사람들은 은근히 소크라테스에게 다른 폴리스로 망명해 하기를 권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그런 권유를 물리치고 재판을 받았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 소크라테스에게 다른 어떤 것으로 다른 형벌로 대체해 줄게 라는 유혹도 많았고 또 도망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테세우스 개선 기념 주간이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사형 집행도 한 달간 미뤄주면서 충분히 도망할 기회를 또 망명할 기회를 주고 또 권유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러한 권유를 모두 물리치고 최종적으로 사형 전날에 플라톤을 포함해서 소크라테스 제자들이 감옥에 찾아와서 간수를 매수해 두고 그래서 오늘 밤 다른 지역으로 망명을 한 다음에 후에 다시 돌아오자 라는 제안도 거절하고 다음날 사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크라테스의 이런 행동은 예수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어떤 맥락 속에 있는데요. 예수라는 분도 자신이 스스로 죽고 또 부활함으로써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이 자신의 원죄를 해소하고 용서받을 기회를 만들었다라는 어떤 맥락과 비슷하게 소크라테스도 무지 속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재판들이 진실이 아니고 특별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실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람들에게 자신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돌아보게 하고 뭐가 진실인지 생각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소크라테스는 앞에서 말했던 예수의 어떤 맥락과 비슷한 행동을 취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리스도 교인들은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맥락은 같습니다. 그러면은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도덕 철학은 어떤 건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 시기에 소피스트들은 모든 것을 아는 채 했지만 진리를 믿지는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를 봤을 때 소피스트들은 수많은 옳은 얘기, 좋은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진실한 거하고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소피스트보다 더한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유모시라는 분이 있죠. 유모시라는 분이 나와서 온갖 옳은 얘기,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얘기,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위하는 듯한 얘기를 수없이 떠들지만 그 사람이 진실하다라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 소피스트들도 그 당시에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수많은 어떤 좋은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소크라테스가 봤을 때는 그 수많고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들을 하는 소피스트는 전혀 스스로도 그런 말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고 그 스스로도 진실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에게 기울일 것을 사람들에게 권유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어떤 것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한마디로 소피스트들이 막 귀에 또 눈에 듣기 좋은 말을 할 때 그것을 막무가내로 따르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부분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가? 저 사람들은 제대로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숙고를 하는 그런 태도를 원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소피스트는 이런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을 갖도록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소크라테스는 형이상학적인 자가 아니라 실천적 도덕론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는 이론 체계를 구성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올바른 인간 생활의 행위,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칸트나 헤겔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걸 막 세워놓고 그것을 막 이렇게 이론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시도했던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식을 또 진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포인트를 두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생각하게 하고 자신의 영혼을 돌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간은 앞에서 이제 광우병 사례를 얘기했지만 그때 광우병 사례에서 그 광우병에 떠도는 소문을 믿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진실인지 또 내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라는 것을 반성한 다음에 행동에 나갈 거를 원했다. 이게 소크라테스의 주장이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 사람은 인식과 덕행은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무도 알면서 일부러 악을 행하지는 않고, 그래서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인간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행위는 올바른 것이고, 그래서 그 올바른 것을 통해서 행동할 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 소피스트들이 소피스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피스트들이 자기들이 진리를 모르면서도 사람들에게 진리인 양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이익도 안 되면서 누구에게도 이익도 안 되는 그러한 허상이다 라는 것을 인식을 한다면, 진정으로 인식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알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것을 이해하고 행동해야 진짜 행복이 오는데, 그러면 잘못 알고 그것이 행복인 줄을 잘못 알고 하는 행동은 어떤 게 있느냐. 우선 소피스트 예를 들면 그러한 말잔치를 통해서 인기를 얻으면, 그러면은 그 사람들 소피스트 자신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행복은, 어떤 쾌락적 행복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금방 사그라들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요즘으로 치면은 SNS 이런 곳에 자기가 행복한 양 사진을 찍어서 올리더라도 그것은 진실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말초적인 순간적 만족감은 준다 하더라도 진실된 행복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피스트 예와 같이 또 오늘날 SNS를 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예와 같이 그런 것을 즐거움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 아는 것이고, 잘못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 뭔지, 인간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래서 절제하고 행동할 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줄은 안 꺼져 있는데 이 소피스트는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또 그게 진리라고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깨우쳐 주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적절한 기술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대화를 통해서 진실이 뭔지를 알려줄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삼파술이라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 삼파술을 동원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에 대해서 대화를 해서 스스로 그것을 깨우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요. 이 얘기는 황당한 얘기겠지만 사실은 오늘날 정신과에서 사이코드라마라는 파트에서 이 삼파술이 그대로, 그대로는 아니고 응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이코드라마를 실제로 보신 적이 있는 분은 드물 겁니다. 저도 상당히 오래전에 이 사이코드라마라는 것을 실제 연극과 같은 그런 무대에서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이코드라마였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그런 건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현대 어떤 사람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아르바이트를 갔거나 일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하는 말 족족 나에게는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코 드라마는 그런 스트레스의 진정한 원인이 뭔지를 이 정신과 의사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과의 역할 교환극으로 무의식, 저 아래의 무의식 속에 있는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사이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그 무의식 속에서 찾아보면 이 사람이 어떤 회사에 가서 그 회사 직원의 말하는 족족 스트레스 받는 거는 사실은 그 직원은, 상대편 직원은 일상적인 직장의 대화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나에게 스트레스로 오게 하는 원인은 사실은 과거에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대화가 나에게 엄청난 고통으로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하는 일상적인 행위, 어떤 대화가, 어떤 말이 나오면 이 뇌에서는 옛날에 내가 경험했던 그 고통 개념으로 받아들여 버리기 때문에 하는 말이 전부 스트레스로 와닿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회사의 직원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싫은 말을 하고 싫은 표정을 내밀어서 그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황당한 일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무지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와닿는 그러한 그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 설명을 듣는 분들은 이 소크라테스의 무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생활하는 데 좀 좋은 어떤 기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